황순환입니다. 오늘 몰드플로우 웨비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처음으로 시작하는 싹스류 웨비나의 첫 순서로 몰드플로우 컨포멀 쿨링 어널리시스 트레이닝이라는 주제로 시작을 할 예정인데요. 오늘 특별히 컨포멀 쿨링 제조를 할 수 있는 3D 프린팅, 냉각 채널 적용, 그리고 스마트 금형 주조 제작을 직접 진행하시고 또 결과까지 어느 정도 좋은 결과를 내신 센트롤에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래서 센트롤의 3D 프린팅 사업부 박용석 부장님께서 오늘 컨포멀 쿨링에 대한 제조와 관련된 내용을 말씀해 주실 거고요. 특별히 이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좀 사전 안내를 드리고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선물을 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선물은 USB 그리고 차량용 컵 홀드, 충전기 등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으시다가 이런 건 정말 좀 필요한 질문인 것 같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채팅창에 모두와의 채팅으로 선택하신 후에 채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제 저희가 경품으로 이제 참여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드릴 예정인데 여기에 모든 분들은 아니고요. 세미나 종료 후 설문조사 링크를 저희 지금 웹엑스 채팅창에 공유해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저녁 12시까지만 집계를 할 것이고요. 선착순 100명에게 커피 쿠폰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세미나까지 잘 참석했는데 커피 쿠폰을 못 받으신 분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 네. 그리고 충전기가 아니라 보조 배터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준비를 했으니까 여러분들 좋은 질문 많이 해주시고 또 끝까지 세미나에 참석하시고 설문 링크는 저희가 채팅창에 올려드릴 예정이오니 끝까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순서로 센트롤의 박용석 부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식회사 센트롤의 박용석이라고 합니다. 오늘 주제인 3D 프린팅 냉각 채널을 적용한 스마트 금형 주조 제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나왔는데요. 일단 저희 회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원래 CNC 컨트롤러를 이용해서 금형 제작하시는 우측 가공기나 등등에 공급을 하고 있던 회사였습니다. 회사에서 3D 프린터를 최초로 제작하기 위해서 2013년도부터 산업용 3D 프린터, 그 중에서도 PBF 분야, 분말을 이용한 금속 프린터와 주물살을 이용한 프린터를 제조,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여러 가지 있으니까요. 다른 것들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금형의 냉각 기능에 대해서 가장 얘기를 하고자 하면 기존의 금형들은 왼쪽에 보이시는 그림처럼 기본적으로는 직선형 쿨링 채널, 그것도 건드릴 등을 이용해서 필요한 포인트에 아주 적게 금형을 냉각하는 방식으로 현재 금형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형태로서는 데드 스페이스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온도 차이를 경험할 수 있고 또 내가 원하는 위치에 정확한 냉각을 할 수 없다라는 단점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술이 많이 발달하고 특히 3D 프린팅 기술이 발달하면서 금속을 이용해서 직접 적층, 제조, 그리고 내가 원하는 위치에 쿨링 채널을 집어넣고 냉각 효율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되었고 현재 몰드플로우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에서 이러한 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많은 부분에서 제작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형태로 저희 회사에서는 스마트 금형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최적의 냉각 관련 설계와 내가 원하는 위치에 3D 형태의 냉각 채널, 특히 곡선형, 직선형이 아닌 내가 원하는 위치에 넣는 방식으로 제조를 하여서 냉각 효율을 올린 금형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오랜 세월 진행을 해왔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가 가장 먼저 집중을 했던 부분은 바로 이쪽입니다. 지금 그림에 보이는 것과 같이 기존의 2차원적인 냉각 수로를 왼쪽 하단에 보이시는 곡선형 채널, 즉 금형 안쪽에 내가 원하고자 하는 둥근 형태로 만들어 넣는 방법을 가장 먼저 연구했고요. 그것에 필요한 기술로서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 곡선형 냉각천 금속 프린터, 메탈 파우더, PBF 파우더라고 하는데요. SLM 방식, 즉 레이저를 이용해서 파우더를 녹인 후에 적층을 이용해서 만드는 금형을 진행했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시는 그림은 저희가 초기 형태의 메탈 파우더 프린터를 이용해서 금속 금형을 제작한 내용입니다. 현재 왼쪽 하단에 보이시는 곡선형 채널과 동일한 모양을 금속 파우더를 이용해서 적층하는 과정이고요. 중간 단계, 그리고 최종 단계, 그리고 궁금해하실 것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이런 식으로 만든 금형이 굉장히 무게도 무겁고 기존 금형과 동일하게 나올 수 있으나 메탈 파우더로 만드는 경우에는 원하는 위치에 빈 공간, 특히 허니셀이나 셀 구조나 적층 형태의 코어를 만들어 넣음으로 인해서 최종적인 무게를 줄이고 내가 원하는 강도는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방식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만들었을 경우에 확실하게 냉각 효율은 굉장히 올라가고 내가 원하지 않던 부분과 원하는 부분에 냉각을 하는 효과가 훨씬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기존의 2차원적인 냉각수로 또는 그 접합을 이용해서 만드는 금형보다도 훨씬 더 높은 효율을 나타내긴 했습니다. 단 이런 경우에 적응해 보신 분이 있는지 잘 모르겠으나 이런 경우에 몇 가지의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것 또한 저희 회사에서는 알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부터 시기하면 일단 메탈 프린터를 이용해서 출력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장시간의 출력 타임을 가지게 됩니다. 특히 방금 보신 이 형태의 금형 같은 경우에 가로 세로 높이가 120에 120에 높이 40 정도의 크지 않은 금형이었습니다. 이러한 금형을 메탈 파우더를 이용해서 레이저로 녹여서 적층을 해서 쌓아 올리는 것은 레이어는 0.03 정도로 계속 쌓아 올리고 30 마이크로 정도 되는데 이러한 형태로 쌓아 올렸을 때 이 크기를 하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저희의 기술로서 만들었을 경우 더 빠르게 달 수 있겠지만 대략 열흘 정도의 출력 시간이 걸립니다. 이 시간은 기존 금형, 즉 금속 덩어리를 깎아내 가면서 파는 금형의 시간으로 계산을 하더라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죠. 왜냐하면 금속을 순수하게 가공하는 위치까지만 걸리는데 시간이 이 정도 걸리니까요. 즉 메탈 프린터를 이용해서 만들었을 경우에 일단 기본적인 타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어요. 두 번째, 메탈 파우더, 즉 금속을 분말로 해서 하는 것은 기존의 MIM 소재, 즉 압축해서 눌러서 열과 함께 누르는 것과는 약간 다릅니다. 물론 레이저를 이용해서 녹여서 붙이기 때문에 순수한 시편이라든지 테스트용 장비 같은 경우에는 기존 금속과 동일 또는 훨씬 더 높은 강도로도 출력할 수가 있으나 이러한 금형 정도의 크기를 적층으로 만들었을 경우에 실제로는 강도적인 부분에선 약간 차이점을 나타내게 됩니다. 높다 낮음보다는 약간의 차이점을 나타내요. 특성의 차이가 생기게 되는데요. 특히 가장 큰 부분은 분말 금속 생산에 따른 부분인데 이 부분의 경우는 조직 치밀도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 문제는 자세히 설명하자면 금속 분말이 완벽하게 금속 덩어리, 즉 금속 물처럼 녹아서 달라붙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금속과 금속, 특히 3D 메탈 프린터에서는 둥근 원형의 파우더를 붙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과 원의 접합점이 점으로 나타나게 되고 실제로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게 되었을 경우엔 금속과 금속 사이에 충분한 양의 공간이 나타난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즉 완벽하게 나온 3D 프린팅 금형은 실제로는 스펀지와 비슷한 해면체 구조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조금 전에 보셨던 저러한 셀이나 허니셀이나 레티스 구조 같은 구조가 아니라 저 레티스를 구조하고 있는 것 자체에서도 어느 정도 빈 공간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이 치밀도의 문제는 가장 큰 걸로는 저희가 금형을 만들었을 때 생긴 문제인데요. 물이 냉각 채널 사이로 스며 나오는 효과도 어느 정도는 생기게 됩니다. 물론 후처리라든지 다른 방법을 해결할 수 있긴 하지만 그것마저도 시간과 돈과 많은 문제점이 생긴다는 것이 금속 메탈 프린터에서의 단점이었죠. 이런 침입도의 문제에 따라서 물이 샌다라든지 또는 압축 강도가 생기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특수한 가공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힙 공정을 이용해서 밀도 자체를 높인다든지 또는 테프론이라든지 수많은 코팅제를 이용해서 물이 새지 않도록 다른 침출물을 충진한다든지 이런 존재가 생기게 되고요. 이런 것들은 비용도 비용이고 전체적인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특히 힙 공정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는 사이즈 변형이 생기게 되고요.
뒤틀림이라는 열 처리에 대한 부분도 생기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고려해서 만들었을 경우에 가능한 부분이 존재하지만 꼭 이러한 방향으로만 가야 된다는 것을 생각한 게 저희 회사에서 특징이었죠. 이러한 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작한 방법은 즉 메탈 프린팅 방식을 개선한 생산 방법인 주조를 이용한 금형을 생산하기로 생각을 바꿨습니다. 맨 처음에 저희가 설명해 주었을 때처럼 저희 회사는 파우더 프린터 두 종류, 즉 메탈 파우더를 사용한 프린터와 주물사, 주조를 하기 위해서 주조 몰드를 생산한 프린터 두 종류로 저희는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몰드 프린터는 금속을 만들기 위한 틀이죠. 결국 냉각 채널을 몰드로 만들고 이 위에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금속을 붓게 되면 결과적으로 나온 제품은 아까 금속 파우더를 이용해서 생산한 형태와 동일한 위치까지 갈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고요. 그에 의해서 SK61을 이용한 테스트 금형을 최초로 만들게 됩니다. 이 경우에 금속을 녹여서 주조했다는 의미 자체는 최종적으로 생산된 금속은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던 그 금형 강하고 동일한 제품이 나와 있다는 게 최대 장점이겠죠. 아까 말씀드린 금속을 메탈 프린터로 사용했을 때의 단점들이 일단은 금속 단계에선 생기지 않는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강도라든지 여러 가지 의심하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으실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후처리나 금속을 만드는 방법에서 어느 정도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저희가 만들고 있는 방식에서는 현행 금형의 강도나 나머지 부분에선 차이가 없는 상태까지 유지하는 게 크게 문제가 안 됐습니다. SKD61종으로 저희가 현재 테스트를 했고 현재는 다른 금속에도 적용해서 어느 정도까지 가는지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특히 현재로서는 SKD61종 그리고 알루미늄 블로우 금형 쪽 계열에서도 어떠한 결과가 나온지를 테스트와 함께 양산을 진행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이러한 형태를 만들었을 경우에 사이클 타임 감소를 하면서 생산성 향상을 유지하는 메탈 3D 프린팅 대비 냉각 금형 속도를 향상하는 방법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이 저희가 최초로 했던 특히 가장 냉각 효율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그 하드 캐비티형 화장품 금형을 최초로 만들었던 테스트 제품에 대한 설계도입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내벽 같은 경우 약 7mm에 가까운 아주 두꺼운 PMMA 재질을 사출하는 금형을 만들었고요. 이 금형 같은 경우에는 두꺼운 부분, 얇은 부분에서의 냉각 효율을 최대한 빨리 뽑아야지 제품 완성도가 높아진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최초로 이러한 형태의 금형을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를 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제품에 당연히 적용이 가능할 것이고요. 냉각 효율이 향상이 되고 생산 사이클이 단축되며 불량률이 감소되고 몰드의 수명, 냉각 효율이 높아져서 수명이 증가되고 최종적으로는 저렴한 생산 가격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걸 위해서 준비하는 것들은 3D 제작 주형 그리고 중재를 활용해 스마트 금형을 제작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도면상에서 저희가 금속의 주조를 위한 몰드를 출력한 모습입니다. 상형, 중자, 하형 기본적으로는 이 3단계로 구성이 되고요. 이러한 3단계로 만들어진 금속에 실제로 주물, 즉 SKD61종을 저희는 부었는데 61종을 통해서 부어낸 금속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절단면을 주의해서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저희가 원하는 위치에 금속 냉각 채널을 집어넣고 절단해서 안쪽이 얼만큼 제대로 표현이 되었나를 보는 테스트였고요. 이 경우에도 뭐 자세히 보이진 않으시겠지만 안쪽에 보이는 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표면이라든지 이런 거는 주조 품질과 동일한 정도로 나오게 됩니다. 주조 품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좋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나쁘지도 않은 정도고요. 현재로서는 그 정도 유지를 하고 나머지 표면 처리라든지 그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주조로 만든 금형이 사출, 즉 기존의 금형과 어떤 차이가 있으며 어느 정도까지 쫓아가느냐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만들어진 금형은 사용하는 금속을 제품으로 만들어낸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주조에서 만들어진 금형을 그대로 알루미늄 사출에 쓰거나 또는 뭐 플라스틱 사출에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겉에 표면 처리를 해야 되고 지금 이 사진에도 보시다시피 주조에서 나온 면 자체는 주조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형 주조와 기본적으로는 동일하기 때문에 이 위에 가공기를 이용해서 표면 처리를 전부 해야 되겠죠. 즉
기존 금형을 사용하고 계신 분들에 의하면 요 설명이 가장 어울릴 것이라고 보는데요. 기본적으로는 황삭 단계 정도까지를 마친 제품에 가까운 주조품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 정도까지 나온 금속 금형 틀을 가지고 마지막에 수치를 집어넣어서 완벽한 정삭과 후처리, 즉 뭐 폴리싱, 표면 처리 등등을 통해서 최종적인 금형을 만들어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조금 더 궁금해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마지막에 질문 사항을 통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하드 캐비티라고 했는데요. 요 화장품 금형을 저희가 처음에 시사초까지 진행했을 경우에 코어 테스트의 경우에는 최초 기존 금형에서 약 109초, 2분이 조금 안 되는 정도 타임에서 냉각 사이클가가 완전히 떨어지는 제품이었는데 이 냉각 채널을 적용한 사이클 타임에서는 55에서 45초 정도, 즉 45에서 60% 정도로 생산성이 향상되었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정도 생산성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금형 한 벌 그리고 두 벌의 차이, 즉 생산 라인 한 라인이 완전히 없어지는 정도의 생산 효율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후에 저희가 그 이후에 얼마나 많은 쪽에서 연구와 함께 진행이 됐던지 제품들의 제작 현황이라든지 내용을 가지고 조금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많은 화장품 업체라든지 다른 곳들하고 현재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자세히 설명드리기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요. 많이 했던 것 중에 한 PETG 금형이죠. PETG는 뭐 대부분 알겠는 기존에 페트로 사용하시는 소재에다가 사출이 가능하도록 최근에 이제 요 부분이 환경과 함께 많이 되고 있는데 PETG 같은 경우에는 냉각 효율이 높지 않으면은 사출품이 안정화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 부분에 기존 확산 접착 방식이 아니라 저희처럼 주조로 만드는 금형을 제작을 해서 고효율 냉각 금형을 만들었던 부분이고요. 요거는 화장품 케이스의 밑바닥 부분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러너 들어가는 이 같은 경우는 프리폼 금형이고요. 프리폼에서 가장 안쪽에 냉각을 하기에 들어가는 부분 코어 쪽에 저희가 지금 보시면 하단부에 주황색으로 보이시는 부분이 저희가 투명한 모델로 플라스틱으로 샘플 제작을 한 이후에 냉각수가 흐르는 부분을 주황색으로 표현한 거고요. 요 먼저 그림 같은 경우에도 왼쪽에 보이시는 사진들이 실제로 금속 안쪽에 채널이 주황색으로 보이도록 저희가 샘플 제작을 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러한 형태의 그 채널을 집어넣어서 냉각 효율을 높이는 것이 저희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마찬가지로 현재 가장 최근에 지금 제작과 연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금속 같은 경우는 아까처럼 일반 금형광, 즉 61종이라든지 뭐 다른 금속 그 공구광 계열이 아니라 요거는 비금속 계열인 알루미늄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듀랄루민 계열로 제작을 했고요. 우유병을 생산하기에는 블로우 금형입니다. 그 중에서도 블로우 금형은 기본에 알루미늄으로 제작이 되기 때문에 냉각 채널이라는 이런 것을 기존과 동일하게 넣지 않았었는데요. 요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을 주조하면서 냉각 채널 집어넣는 효과를 만들어내서 지금 주황색으로 보이는 채널처럼 블로우 금형 안쪽에도 곡선형으로 형태에 맞도록 주조 채널을 냉각 채널을 만들어 넣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외에 지금 현재 진행하고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실린더 보호 커버, 이건 차량용 부품 회사에서 저희 쪽에 의뢰가 들어온 건데 실린더에 LDP 재질에도 냉각 채널 형상을 이런 식으로 집어넣는 걸 진행하고 있고요. 기존 차량용 뭐라고 하나요? 전기 단자 부분들을 좀 더 생산성이 높도록 만드는 것인데 기존에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3D 메탈 프린터를 이용해서 적층 제조로 채널을 만들고 이것으로 사출을 진행하고 있었으나 저희 쪽과 협업 단계에서 같은 성능을 나타내면서도 제작 가격이라는 이런 것들을 주조를 이용해서 바꾸고 또 채널의 형태를 좀 더 단순화하는 방법으로 개선하는 방법으로 현재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후미등, 즉 반사판이 들어가는 부분에 집어넣는 거고요. 이것도 지금 하반기에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고요. 한런너 코너, 후미등 안쪽, 냉각 채널, 굉장히 커다란 부품들에서 냉각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생각하고 있는 채널들. 안쪽에 보시면 복잡하게 생긴 채널 모양들이 보이시는데요. 이런 것들을 전부 곡선형으로 계산해서 만드는 것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조금 다른 건데 이건 금형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어떠한 형태까지 가능한지에 대해서 테스트하고 실제로 뭐 저희가 방금까지 설명드린 건 전부 다 주조에 대한 부분이 기반이기 때문에
지금 임펠라 코어, 임펠라 안쪽에 보시면 아주 좁은 부분,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두께 5mm 정도 이하까지 코어를 제작하는 한계를 테스트할 수 있는 임펠러를 테스트해서 저희가 주조를 진행했던 부분. 이제 거의 저희가 설명하려고 준비했던 부분은 거의 마지막인데요. 요 금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핫 스탬핑 금형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 부분은 사출은 아닙니다. 사출은 아니고요. 차량용 고강도 강판 부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프레스, 즉 뜨거운 철판을 누르는 스탬핑 금형을 지금 저희가 연구 개발하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재작년부터 지금 진행해서 연구 결과가 거의 나오고 있는데 이런 핫 스탬핑도 기존에는 건드릴 용을 직선형으로 뚫었다면 이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커다란 사이즈, 지금 보이시는 사이즈는 대략 500mm 이상의 채널 길이가 나오는데요. 이런 것들을 주조로 생산하기 위해서 3D 프린터를 이용한 주물 금형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해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여기까지가 지금 현재 저희 센트럴이라는 회사가 금속 금형 그리고 사출 금형을 위해서 생산하고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에서 설명을 드렸고 실제로 어떠한 내용들이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것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지금 저한테 몇 가지 질문해 주시면 제가 조금 더 자세히 또 궁금한 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네, 예, 질문이 있는데요.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효성의 이명령님께서 네. 질문이 있는데요. 라티스 구조면 진공이 있을 텐데 열 전달 측면에서 효율적인지 궁금합니다라고 되네요. 일단 아까 제가 사진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거 꼭 이건 아닌데 이것도 설명해 드려야 되니까 레티스 구조라고 해서 그 진공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진공일 경우에는 문제 보면 일단 파우더 프린터라고 하는 거는 가루를 가지고 레이저를 이용해서 붙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부분이 깎여 있죠. 이 레티스 안에 들어있는 가루를 빼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즉, 저 부분은 지금 공기가 들어가 있고요. 이 공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라티스 구조는 뭐 진공이나 그런 거하고는 관계없고요. 일반 금속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 레티스 구조 자체가 빈 공간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열 전달에서는 그 전달 효율이 떨어지게 되겠죠. 아무래도 이 통금속에 비해서는 연용량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네. 그러면 그 말씀하시는 거는 레티스 구조라고 하는 부분이 3D 프린팅을 할 때 문제점이라고 말씀하신 거고 문제점은 아니고요. 이 라티스 구조는 3D 프린터만이 가질 수 있는 특징이죠. 장점이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실제로 메탈 프린터에 의해서 이 레티스 구조라면 무게는 한 25% 정도 낮출 수 있는데 이게 한계치입니다. 약 25% 정도 낮췄을 때 실제 금속의 강도는 거의 동일하게 나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저희 회사가 이러한 메탈, 특히 메탈 적층 구조를 이용해서 금형을 만들려고 했으나 최종적으로는 이게 결과물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표면 처리도 그게 높지 않았고요. 특히 안쪽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금속의 밀도 부분, 가장 문제가 생기는 이 부분, 밀도 부분이 낮기 때문에 폴리싱 후에 경면 같은 면이 올바르게 나오지 않는 가장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금속 3D 프린터보다는 주조를 이용해서 금속을 동일하게 사용하되 3D 프린터를 이용한 채널 코어를 이용해서 주조를 하면 동일한 모양을 생산하되 금속의 효과는 기존에 사용하시던 것과 동일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개발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삼성전자의 김동서 수석님께서 지금 질문하셨는데 혹시 3D 프린팅으로 금형 코어를 제작하는지 아니면 주물용으로 제작한다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네, 이 부분이 가장 헷갈리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완전 이원화를 해놓고 생각하시는 게 좋고요. 기본적으로 3D 프린팅 금형이라고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FDM 프린터를 출력하듯이 1층부터 차곡차곡 올려가지고 만드는 걸 3D 프린팅 금형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부분을 했을 때 아까 제가 한 가지 약간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비용면이 어마어마하게 차이 납니다. 실제로 제작해보면 기존 금형 대비 작게는 10배 정도, 크게는 5, 6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금형 제작 비용에서. 물론 시간도 마찬가지로 오래 걸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3D 프린팅 금형 자체를 만드는 게 아니고 저희는 금형 코어를 만드는 방법으로 주조 방식을 선택을 한 거고요. 이 주조를 하기 위해서 거푸집을 3D 프린터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거푸집에서 나온 금속은 기존에 사용하고 계시던 금형 코어에 사용하신 금속하고 동일한 코어가 나오겠죠. 이 코어를 겉면을 매끌매끌하게 가공을 해서 폴리싱해서
금형으로 사용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나온 금형은 기본적으로 사형 주조의 금형을 가지기 때문에 표면에 정삭 과정을 충분히 갖추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주조 자체가 아주 비싼 방식은 아니기 때문에 기존 거와 동일 또는 대량으로 만들 경우에 조금 더 싸게 할 수 있고요. 대신 난이도가 아주 높으면 뭐 플러스가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금속 프린터처럼 아주 차이가 갭이 크진 않고 적은 정도 안쪽에서 저희가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영우님께서 질문하신 건데, 표면 조도에 따라 기존 금형 가공 방식에 비해서 거칠 것으로 예상되는데, 냉각수가 흘러갈 때 충류 유동이 아닌 난류가 발생하여 냉각 효율이 떨어지지 않나요? 근데 난류가 형성되면 사실은 더 좋은 거긴 한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거기 부분이 원하지 않게 형상이 우둘투둘해서 이제 좀 문제가 되지 않는지에 대한 질문이신 것 같고요. 또 밀핀 위치 영향으로 냉각효로 설계하는 데 한계가 있지는 않는지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어요. 네, 일단 두 번째 질문부터 먼저 답변을 드릴게요. 밀핀 위치에 대한 설계는 사실상 설계 단계에서 물론 냉각 원하는 위치가 안 들어갈 수 있죠. 당연히 그건 맞고요. 밀핀 위치를 고려해서 냉각 효율이 되는 곳. 근데 사실 밀핀이 들어가 있으면 기존 금형에서도 불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는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밀핀이 있지 않은 부분에서는 좀 더 완벽하게 냉각 채널을 구성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표면 조도에 따라서 기존 금형 가공 방식에 대해 거칠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거는 금형 가공 표면이 주조 이후엔 당연히 거칠 수밖에 없고요. 표면 같은 경우에는 뭐 금속 가공기로 인해 가공을 하면 되니까 결과적으로 똑같은 채널이 나올 겁니다. 단 지금 가장 궁금해하신 건 내부에 들어간 채널이 울퉁불퉁하지 않냐는 건데요. 이거는 한번 보셔야 되는데 맞습니다. 경면처럼 또는 건드리를 해서 완벽하게 뚫어낸 구멍보다는 거친 것은 사실이고요. 대신 이 채널들이 조금 일반적인 주조의 표면보다는 훨씬 RA 값이 훨씬 그러니까 적게 나오기 때문에요. 이 정도 설명은 드릴 것 같아요. 약간 고운 사포 정도의 표면을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가 생기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진행하고 사출을 진행하고 있는 여러 업체에서는 현재 시점까지는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기존 금형 대비로요. 그래서 요거는 좀 더 시간적인 문제, 즉 쌓여가는 데이터에 의해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지 해결이 되지 않는지를 판단해야 될 부분으로 보이고요. 그거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대로 조금씩 저희가 보충해서 나중에 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 마지막으로 가지 한 추가 가지 질문이 질문 더 있는데요.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저기 분들은 저장 위치를 모두에게 표시해 주셔야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은요, 이창호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요. 주조 금형의 경우에 경면 가공이 가능한지 질문하셨고요. 정삭을 해도 미세 기공이 드러나지 않을까 걱정하신답니다. 자, 일단 주조로 했을 때는 미세기공이라고 하는 거는 안쪽에 기포가 쌓이는 거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이게 아니라면 뭐 다른 건지 저희한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미세기공 같은 경우에는 주조 단계에서 해결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이거든요. 사실 정확한 주조와 정확하게 가스 빼기를 한 주조 상태에서는 미세기공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에 미세기공 문제가 생긴다면 그건 불량으로 세기해서 폐기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러니까 미세기공이 발생하지 않는 것만 금형으로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정삭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공구관과 동일한 금속으로 나오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지금 사용하고 계신 금형 코어들은 어차피 주조를 통해서 만들어진 금속 단계를 잘라서 가공하고 계시잖아요. 저희는 그렇게 자른 단계를 마친 형태의 단계를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 그 단계 안쪽에 이미 채널을 넣어놓은 상태로 출력을 하는 것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가공을 하시는 부분은 지금까지 사용하고 계신 코어의 가공 수준과 동일합니다. 대신 이제 소재적인 특성, 뭐 금형도 워낙 소재가 많으니까요. 그 중에서 저희가 지금 적응하고 있는 소재도 있고 아닌 소재도 있는데 지금도 개발과 함께 이게 어느 정도까지 치는 소재인지에 대해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그 데이터도 앞으로 조금 쌓여가는 대로 저희가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 예. 네네네. 그러면 일단 질문사항이 좀 더 있으신데, 저희
발표가 또 계속 준비가 되어 있어서요. 저희가 1시간으로 예정돼 있어서 일단 세미나는 1시간으로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끝까지 남으셔서 1시간 이후에도 계속 질문을 받고 최대한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질문 지금 계속 기록해 주시면 저희는 계속 준비했다가 마지막에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함께 준비해 주신 우리 박용석 부장님한테 박수로 감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네, 감사합니다. 네. 센트럴 박영석이었습니다.